아버지, 영도 지금 사람 다 빠져나가는데 거기다 전 재산을 거신다고요? 뭐? 서울놈인 네가 이 땅을 알아? 내가 더 잘 알아. 그게 고생의 끝이 아니라 낭떠러지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 모은 2억 4천에 대출 1억을 더 얹었습니다. 제 노후의 전부였던 3억 4천만 원. 3년 뒤 제 손에 남은 건 딱 1,000만 원이었습니다. 영도 조선소 사이렌이 울리면 200명이 몰려왔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이렌은 울려도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조선소의 불꽃이 꺼지고 젊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 30년 넘는 세월을 깎아 모은 전 재산을 신락 같은 희망에 도박하듯 던졌습니다. 영도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 말 하나에 지금 저는 새벽 4시 자갈치 시장 하역장에서 생선 상자를 나릅니다. 이건 흔한 투자 실패담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지탱했던 남자가 노후와 자존심을 동시에 잃어버린 기록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만수. 1989년 그때 제 나이 31였습니다. 부산 영도를 아십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이곳엔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고요. 한때 조선소의 박동으로 섬 전체가 들썩이던 그 뜨거웠던 열기는 식어버린 철판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젊음은 물밀듯 한꺼번에 빠져나갔고 그 빈자리엔 갯바위처럼 굳어버린 노인들과 무심한 바다만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저 멀리 바다 위로 크레인이 하늘을 찌르던 그 시절을 조선소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영도 전체가 살아 숨쉬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있고 냄새가 있었습니다. 쇳가루와 된장찌개가 뒤섞인 그 묘한 냄새. 저는 그 냄새 속에서 살았습니다. 영도구 복내동 골목, 낡은 간판 하나 달린 영도식당 주인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사이렌이 울리면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곧 문이 열릴 테니까요. 사장님 자리 있어요? 오늘 갈비탕 있나요? 빨리 주세요. 오후조 시작 전에 먹어야 해요. 쏟아져 들어오는 작업복 차림의 사람들. 하루에 밥솥을 대여섯 번 갈아치웠습니다.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단골 중에 형식이가 있었습니다. 김영식, 한진중공업 용접공. 저와는 30년 인연이었습니다. 만수야, 오늘 갈비탕 있나? 어제 야간하고 왔더니 뼈가 녹겠다 아이가. 있지. 근데 오늘은 선착순이다. 빨리 앉아. 그렇게 웃고 떠들던 점심시간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하루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 식당을 거쳐갔습니다. 오전조, 오후조, 야간조. 그 리듬이 곧 제 인생의 리듬이었습니다. 그 시절 영도 인구는 21만 명이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활기 넘치는 섬. 조선소 불빛이 밤새 꺼지지 않았고 골목 국밥집은 늦은 시간까지 불을 켰습니다.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트럭 지나가는 소리, 망치 두드리는 소리. 영도는 늘 시끄러웠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저는 이 섬이 영원히 잠들지 않는 제국이라 믿었습니다. 망할 리 없다. 줄어들 리 없다. 사라질 리 없다.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식당 문을 닫으면 아내가 계산대 앞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저는 빈 그릇을 쌓았습니다. 오늘 또 밥솥 6번이야? 쌀 좀 더 드려야겠네. 그러게. 내일 새벽에 시장 가야겠다. 근데 우리 진짜 잘 되고 있지? 아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잘 되는 거 알면서 왜 물어? 근데 당신 무릎 괜찮아? 오늘 너무 많이 서 있었잖아. 무릎은 무슨? 나 아직 30년은 더 뛴다. 아내가 장부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은 무슨? 10년만 건강해도 감사하지. 그 말이 웃음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내의 말이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외아들 진호가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잘 앉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대견했습니다. 조선소 냄새나는 이 골목에서
공부로 살 길을 찾길 바랐습니다. 아내도 그 마음이 같았습니다. 우리 둘이 밥솥을 갈아치우며 번 돈으로 열심히 아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걸 보면 하루 종일 서 있던 다리가 거짓말처럼 안 아팠습니다. 아버지, 나 이번 시험 잘 봤어. 그래? 얼마나?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 저는 그날 저녁 형식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식아, 우리 진호가 전교 10등이래. 야, 만수야. 네 아들 서울 가겠다.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진호가 고등학교를 마치던 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아내가 그날 밤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남자가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진호를 서울로 보내는 날 짐가방 2개를 들고 버스에 오르는 진호 뒷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쇳가루 냄새나는 골목에서 저 아이가 서울로 갑니다. 아내가 제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버스가 떠났습니다. 우리 둘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대학을 마친 진호는 서울에서 취직을 했습니다.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전화로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다가 가스불을 잠깐 껐습니다. 잘 됐다. 거기서 잘해라. 아버지 고마워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가스불을 켰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왜 눈이 빨개요? 연기 때문이야. 아내가 웃었습니다. 주방에 연기는 없었습니다. 진호를 서울로 보내고 나서 식당은 저와 아내 둘이 운영했습니다. 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더 열심히 됐습니다. 진호가 서울에서 잘 살려면 우리가 여기서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진호가 힘들 때 손 내밀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내도 그랬습니다. 한마디 불평 없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손님이 다 가고 나면 식당은 조용해졌습니다. 빈 테이블, 식어가는 국솥, 바닥에 남은 발자국들. 저는 그 발자국들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저 자리가 다 찰 것이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우리가 모은 이 돈이 언젠가 우리 노후를 지켜줄 것이다. 그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단골들이 있었고 서울로 올라간 아들이 있었고 영도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2011년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점심시간 사이렌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니, 사이렌은 그대로였습니다. 사이렌이 울려도 오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며칠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이 몇 달이 됐고 몇 달이 몇 년이 됐습니다. 그날도 형식이가 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작업복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만수야, 나 오늘로 마지막이다. 뭔 마지막? 무슨 소리야? 희망퇴직 신청했다. 사실상 회사에서 쫓겨난 거야. 저는 국자를 내려놨습니다. 야, 설마 한진이 무너지겠나? 대한민국 대표 조선소인데. 형식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수야, 나 30년 용접했다. 현장 분위기라는 게 있어. 느낌이 다르다. 뭔가 많이 달라졌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형식이 밥그릇에 국을 한 번 더 부어줬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형식이가 거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다음 달 또 다른 단골이 울산으로 떠났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또 한 사람, 200명이 넘던 단골들이 하나씩 짐을 쌌습니다. 조선소가 사람을 내보내는 속도만큼 제 식당도 비어갔습니다. 점심시간에 테이블 절반이 빈 날
저는 처음으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현실이 될 것 같아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요새 계속 생각하는 게 있어. 뭔데? 우리 식당 규모 좀 줄이는 게 어떨까? 테이블 반으로 줄이고 인건비도 줄이고 손님이 줄었잖아. 저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규모를 줄여? 그 소리는 포기하자는 소리잖아. 포기가 아니라 조정이지. 당신 고집 좀 꺾어봐.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 내가 여기서만 30년이 넘었어. 내가 이 골목을 제일 잘 알아. 아내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2016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녁 식당을 혼자 정리하고 있는데 아들 진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식당 요즘 어때요? 뉴스 보니까 조선업 위기라고 하던데. 괜찮다, 괜찮아. 뭘 걱정이야. 아니, 영도 자체가 힘들어 보이던데. 아버지, 솔직히 말해줘요. 아버지가 30년을 넘게 여기서 버텼다. 영도가 망하면 부산이 망하는 거야. 걱정 말고 너나 잘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텅 빈 테이블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행주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닦고 또 닦고 필요도 없는 테이블을 계속 닦았습니다. 진호한테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그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도 믿었습니다. 영도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골목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이면 사람들로 골목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걷다 보면 빈 가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철물점 하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발소가 없어졌습니다. 오래된 슈퍼가 편의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편의점마저도 손님이 없어 파리만 날렸습니다. 저는 골목을 걸으며 모른 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빈 유리창들, 뜯겨진 간판 자리, 붙어있는 임대 현수막들, 영도가 조금씩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2018년 봄이었습니다. 영도에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흰여울 마을 절벽 앞에서 사진을 찍고 카페에 줄을 서고 인증샷을 올리고 유튜브에도 인스타그램에도 영도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들을 몇 번이고 봤습니다. 우리 동네가 저렇게 예쁜 곳이었나 싶어서. 영도대교 위로 지는 노을, 흰여울 절벽 아래 쪽빛 바다, 낡은 골목 담벼락에 피어난 그림들. 저도 수십 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아니, 너무 익숙해서 보이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영도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TV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아내도 주방에서 나와 TV 앞에 섰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흰여울 마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낡은 집들이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로 바뀌고 골목이 관광 명소가 되고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저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영도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우리 시대가 다시 오는구나. 조선소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떠나고 골목이 비어가는 걸 지켜봤던 지난 몇 년. 그 서러움이 이 한마디에 씻기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식당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명함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50 중반쯤 됐을까요? 말끔하게 차려입은 차림새였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요 앞 부동산 최대길입니다. 자주 오고 싶었는데 오늘 처음 왔네요. 어서 오세요. 뭐 드시겠어요? 된장찌개 주세요. 근데 사장님, 옆 건물 보셨어요? 빈지 꽤 됐죠? 그거요? 원래 철물점이었는데 2년 전부터 비어 있어요. 최대길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2억 4천에 나왔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이 기회예요. 저는 밥을 먹다 멈췄습니다. 기회요? 네.
영도가 도시재생 뉴딜 선정됐잖아요. 흰여울 마을은 이미 전국에서 사람이 와요. 주말이면 주차도 못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이 골목도 2년, 3년 안에 달라질 거예요. 건물값 오르기 전에 잡으셔야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진짜 오를까요? 조선소 앞이잖아요. 관광객이 이 골목까지 오겠어요? 최대길 씨가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흰여울 보세요. 5년 전에 누가 거기 카페 차리겠다고 했겠어요. 다들 말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말에 줄 서요. 영도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재생사업이라는 게 한 군데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결처럼 퍼지는 겁니다. 저도 거기 근처 작은 건물 하나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확신이 없으면 제 돈을 쓰겠어요? 그 말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자기 돈도 쓴다는 말, 그 말이 신뢰처럼 들렸습니다. 최대길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도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영도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 골목이 달라질 거라고. 그가 저를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도 자신의 낙관을 믿었고 저도 그 낙관을 함께 믿었습니다. 그게 더 위험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의심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꿈꾸는 사람 앞에서는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악에 없는 낙관주의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는 걸 저는 그로부터 3년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내한테 건물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어온 사진이었습니다. 건물 외관 1층, 2층 창문. 낡았지만 넓었습니다. 고치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여보, 아까 부동산 사장님이 식당에 밥 먹으러 왔잖아. 옆 건물 매물 나온 거 알지? 그 양반이 그러는데 2억 4천이래. 우리가 이 건물 살까? 지금 우리 모아둔 예금이랑 적금 합치고 부족한 건 대출 좀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아내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잖아.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도 다 나가는 판국에 우리가 무슨 건물을 사. 그러니까 노후 자금으로 건물 사자고 하는 거야. 건물이 있으면 매달 임대료가 나오잖아. 은행 이자보다 낫지. 지금 1층도 안 채워진 동네에서 임대가 나올 것 같아? 당신 그 중개인 말 너무 믿지 마. 내가 이 골목에서 30년이야. 내 눈이 있어. 도시재생이 되면 달라진다고. 뉴스에서도 나왔잖아. 아내가 사진을 내려놨습니다. 뉴스는 좋은 말만 해. 현실은 달라. 흰여울이 뜬다고. 조선소 앞 골목이 뜨는 게 아니잖아. 저는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는지, 변화를 왜 믿지 못하는지, 당신은 왜 맨날 안 된다는 쪽으로만 생각해. 한번 믿어봐. 안 되면 그때 팔면 되잖아. 아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 그 말이 제일 위험한 말이야. 안 되면 팔면 된다는 말. 그게 안 되는 거야. 노후 자금은 잃으면 다시 벌 시간이 없어.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확신하면 나는 뭐라 해야 하나. 근데 나는 싫어. 진짜 싫어.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그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진심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영도에서 살아온 제 경험이 아내의 걱정보다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틀렸습니다. 경험이 많다고 미래를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살수록 자기가 아는 것만 믿게 됩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함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최대길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한 번 더 보고 싶습니다. 건물. 최대길 씨가 반색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건물 앞에 섰습니다. 낮에 보니 더 낡아 보였습니다. 1층 바닥은 오래된 타일이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2층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화장실 배관도 손봐야 했습니다. 최대길 씨가 말했습니다. 고치면 완전히 달라져요. 1층 확장하면 식당이 넓어지고 2층은 사무실로 세놓으면 월 50은 나와요.
월 50?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계산이 머릿속에서 굴러갔습니다. 저는 그날 건물 안을 2번 더 돌아봤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골목. 저 골목이 몇 년 뒤에 달라진다. 사람들이 오고 가게들이 들어서고 임대 문의가 줄을 선다. 그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2018년 부동산 사무실. 최대길 씨가 내민 계약서 앞에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사장님, 잘 결정하셨어요. 진짜로요. 나중에 이때 잘 샀다 하실 거예요. 잘 되겠지요. 저는 영도 믿으니까요. 펜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서명하는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냥 긴장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레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 두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건물 앞에 섰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유리창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먼지만 묻어나왔습니다. 닦고 또 닦았습니다. 닦으면 닦을수록 유리가 맑아졌습니다. 그 안에 비친 제 얼굴이 환했습니다. 이게 내 노후를 지켜줄 탓이다. 이 건물이 있는 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며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한 칸 한 칸. 혼자 새벽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소파 끝에 누군가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가 미동도 없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계약 했어? 아내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방에 든 건물 열쇠가 짤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죄수복의 쇠사슬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내 말은 한 번을 안 듣네. 그게 아니고 됐어. 이미 도장 찍었으면 끝난 거지 뭐. 아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곁을 지나쳐 주방으로 가더니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 더 무거운 바닥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아내의 눈에 고여 있었습니다. 자지 않고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게 잘 되어야 할 텐데.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죽는 기라. 당신 진짜 큰일 낸 거라.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무겁게 닫혔습니다. 거실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유리창을 닦느라 새까맣게 변한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둘 다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빌었습니다. 제발 아내의 말이 틀리기를, 내 고집이 이번에도 이기기를. 그게 제 마지막 오만이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서 저는 곧바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철물점 건물이었으니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1층은 식당을 확장하고 2층은 깨끗하게 단장해서 새를 놓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는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공사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부들이 벽을 뜯어내자 안에서 낡은 배관이 나왔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그냥 두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전부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사 반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2층 화장실이 배관부터 다 갈아야 해요. 예상보다 돈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얼마나요? 한 500 더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5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왕 시작한 공사였습니다. 중간에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합시다. 어차피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공사는 할수록 돈이 나왔습니다. 바닥 타일을 뜯으니 그 아래 습기가 차 있었습니다. 방수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1층 천장을 올리니
전기 배선이 엉켜 있었습니다. 전부 새로 깔아야 했습니다. 창문이 낡아서 단열이 안 됐습니다. 새 창문으로 교체했습니다. 하나를 고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건드릴수록 속이 드러났습니다. 처음 리모델링 예산은 6천이었습니다. 그게 7천이 됐고 7,500이 됐고 결국 8,500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제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더 값어치가 있다. 지금 아끼다가 나중에 더 들면 안 된다. 그 말이 지출을 정당화했습니다.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저녁, 아내가 공사 현장을 처음으로 왔습니다. 건물 안을 조용히 둘러봤습니다. 인부들이 퇴근하고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뜯긴 벽, 쌓인 자재, 먼지 냄새. 아내가 한참 서 있다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들어? 한 8,500 될 것 같아.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덧붙였습니다. 제대로 해놓으면 오래 써. 중간에 아끼면 안 돼. 아내가 창문 너머 골목을 내다봤습니다. 그래요. 잘 되어야지. 그 말이 동의처럼 들렸지만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싸우기 싫다는 말이었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공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은행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출 서류를 작성하는 자리였습니다. 건물 매입에 들어간 예금, 아내와 함께 20년 모은 적금, 그리고 부족한 나머지를 채우기 위한 대출. 담당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박만수 고객님, 담보대출 1억 금리 연 3.8%, 매달 이자 32만 원입니다. 맞으시죠?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2층 임대료 50만 원, 1층 식당 확장으로 매출 증가, 매달 충분히 메울 수 있다. 숫자가 맞았습니다. 계획 안에서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현실 앞에서 자주 무너집니다. 서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대출 신청했어. 아내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요? 1억.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어떤 화보다, 어떤 눈물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그 침묵이 지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건물 매입 2억 4천, 리모델링 8,500, 취득세와 각종 부대비용 모두 합산하면 3억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숫자를 처음 계산했을 때 저는 잠깐 멍했습니다. 3억 4천, 평생 식당을 하면서 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아니, 전부를 넘었습니다. 대출까지 포함하면 제 인생 전체를 건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완공이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건물로 갔습니다. 가방에서 천을 꺼냈습니다. 유리창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완공된 건물의 유리창은 공사먼지가 잔뜩 앉아 있었습니다. 닦고 또 닦았습니다. 먼지가 거치자 유리가 맑아졌습니다. 새벽빛이 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유리창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 다지다. 이게 내 노후다. 이 건물이 있는 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그때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 진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건물 매입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한테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건물 샀다는 게 사실이에요? 3억이 넘게요? 그래. 내 돈으로 내가 산 거야. 뭐가 문제야? 아버지, 영도 지금 상황 모르세요? 인구 계속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거기 골목에 건물 사서 뭐 할 건데요? 저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야, 도시재생이 되고 있잖아. 너는 서울에서 뭘 안다고. 아버지, 저도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 돈 아버지, 어머니, 노후 전부잖아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진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아들의 걱정보다 제 판단을 더 믿었습니다. 평생 영도에서 살아온 사람이 서울에서 회사 다니는 아이보다 이 땅을 더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아는 것과 보고 싶은 것을 구분하지 못한 실수였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매일 아침 건물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닦았습니다. 안개가 끼는 날도 닦았습니다. 유리창이 맑아야, 아니 잘 보일 것 같았습니다. 아니 잘 보여야 손님이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매일 아침 창문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응원인지 걱정인지 포기인지 저는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2019년이 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2층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임대 문의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건도, 처음 한 달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사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 좀 더 기다리면 된다고. 2달째도 오지 않았습니다. 3달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최대길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2층이 아직도 안 나가요. 연락도 없고 어떻게 된 거예요? 최대길 씨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사장님, 저도 요즘 좀, 솔직히 흰여울 쪽은 카페 문의가 있는데 이쪽 조선소 앞 골목은 좀 더 시간이 걸리나 봐요. 시간이요? 얼마나 더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도 확신했었는데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대길 씨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몰랐던 겁니다. 재생사업이 골목 전체를 바꿀 거라고 믿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골목을 천천히 걸어봤습니다. 오래전부터 알던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다르게 보였습니다. 셔터가 내려진 가게들, 유리에 먼지가 쌓인 빈 상가들, 여기저기 붙어있는 임대 현수막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날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던 것들이 그날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골목 끝 슈퍼를 하던 박씨 아저씨가 생각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발소 하던 정씨 아저씨도 없었습니다. 제 식당에 가끔 오던 골목 안할머니도 어느 날부터 안 오셨습니다. 물어보니 자식들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조용히 하나씩, 소리도 없이. 어느 날 뉴스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영도국 부산 최초 인구 소멸 위험 지역 분류.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밥을 먹다 멈췄습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 그 말의 의미가 처음에는 잘 안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것, 아이가 없다는 것, 남은 것은 노인들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노인들마저도 하나씩 떠나거나 사라진다는 것. 그런 곳에 사람들이 가게를 열겠다고 올까요? 사무실을 내겠다고 올까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처음으로 제 판단이 흔들렸습니다. 관광객은 왔습니다. 흰여울 마을 절벽 위 카페에는 주말마다 사람이 몰렸습니다. 영도대교 근처 갤러리에도 젊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조선소 앞 골목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쇳가루 냄새가 나는 이 골목에는 카메라를 든 여행자도 없었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예쁜 카페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골목이었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간 골목. 저는 그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흰여울이 뜬다고 조선소 앞 골목이 뜨는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영도였지만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때 왜 듣지 않았을까요? 매달 고정 지출을 계산했습니다.
대출이자 32만 원, 건물 관리비 30만 원, 재산세와 각종 세금, 화재 보험료, 생활비 모두 합산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식당 매출은 하루 1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거기서 재료비, 인건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마이너스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가계부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적자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버틸 수가 없어. 당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생각해 볼게.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뭘 생각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그랬잖아. 저는 그 눈물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처음부터 아내가 맞았으니까요. 그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틀린 사람이 저였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를 아내도 함께 치르고 있다는 것. 그 무렵 형식이가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거제에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거기도 조선소가 예전 같지 않다고. 오랜만에 본 얼굴이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만수야, 나 거제에서 돌아왔다. 옆 건물 내가 샀다고? 리모델링도 했던데? 응, 했지. 2층 나갔나? 저는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아직. 형식이가 국밥을 한 숟갈 뜨다가 멈췄습니다. 만수야, 무리한 거 아이가. 됐다. 밥이나 먹어라. 형식이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친구 사이에만 있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위로도 아니고 꾸짖음도 아닌 그냥 같이 앉아 있어주는 것. 형식이가 국밥 그릇을 비우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수야, 뭐든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는 마라. 저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이 됐습니다. 2층 임대 현수막은 그대로였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저는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눈을 피했습니다. 내가 붙인 현수막인데 보기가 싫었습니다. 매일 아침 속으로 빌었습니다. 오늘은 전화가 오겠지. 오늘은 누군가 문의를 하겠지. 그 믿음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20년 2월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처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저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독감 같은 거겠지. 한 달이면 끝나겠지. 우리 식당은 단골들이 있으니 크게 영향은 없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한 달이 그렇게 길어지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3월이 되자 하루아침에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테이블마다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한 달은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단골 몇 명이 그래도 왔으니까요. 포장을 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이 되자 그마저도 줄었습니다. 5월이 되자 더 줄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12시가 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들로 꽉 찼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빈 테이블들을 바라봤습니다. 의자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앉지 않은 의자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손님이 3명 왔습니다. 점심에 3명. 저녁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을 끄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도 사람 다 어디 갔노? 그 말이 텅 빈 식당에 울렸습니다. 메아리도 없이 하루하루가 버티는 날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몇 명이 올까 생각했습니다. 10명이면 다행이었습니다. 5명이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3명이면 그냥 멍해졌습니다. 재료를 줄였습니다. 그래도 버리는 게 생겼습니다. 아내가 말없이 버려지는 재료들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보다 더 아팠습니다. 건물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걸 저는 그 즈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앱을 가끔 열어봤습니다. 영도 매물들이 넘쳐났습니다. 비슷한 건물들이 예전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다가 앱을 껐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2020년 6월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팔아야 하나.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팔면 얼마나 받겠노? 3억 훨씬 넘겠었는데 대출 갚고 나면 손에 뭐가 남겠노? 숫자가 머릿속에서 굴러다녔습니다. 어떻게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깨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생각을 말하면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앞에서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저는 혼자 그 생각을 가슴 안에 눌러 담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됐습니다. 그제야 겨우 눈이 감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생각은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팔아야 하나? 팔면 얼마나 받겠나? 더 기다리면 오를까? 기다리다가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 생각들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낮에는 식당을 했습니다. 웃으면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그 생각이 다시 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진호가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들이었습니다. 식당에 앉아서 셋이 밥을 먹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주세요. 지금 얼마나 힘드신 거예요? 괜찮다. 아니잖아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이제 돈도 거의 다 썼다고. 저는 밥그릇만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 건물 지금이라도 파세요. 더 늦기 전에. 지금 팔면 얼마라도 건질 수 있잖아요.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안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팔라고요? 평생을 살아온 영도를 제가 먼저 버리라고요? 그 건물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제 인생이었습니다. 진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집 부릴 때가 아니잖아요. 이러다 진짜 아무것도 안 남으면 어떡해요? 저는 한참 있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나도 다 알아. 근데 지금 팔면 내 30년이 넘는 세월은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더 무섭다. 진호가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차를 내왔습니다. 셋이 차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그날 우리 가족의 전부였습니다. 진호가 서울로 돌아간 뒤 저는 식당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주방을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빈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이 뭐가 되는 거냐고 했는데 사실 그건 변명이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아내한테, 진호한테, 그리고 나 자신한테.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됐습니다. 최대길 씨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요즘 이 골목 매물들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얼마나요? 비슷한 건물이 1억 5천에도 안 팔리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1억 5천, 3억 4천이 넘는 돈을 들인 건물이 1억 5천에도 안 팔린다.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거라 봐요. 좀 더 기다리시면. 알겠어요. 수고하세요. 최대길 씨가 나갔습니다. 저는 빈 식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 소금통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틀렸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식당에서 혼자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제는 팔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순간 끝이 나는 것 같아서 이 건물을 사던 날 밤 유리창을 닦던 그 새벽이 생각났습니다. 이게 내 다지다. 이 건물이 있는 한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믿었는데 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닻이 저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었습니다. 2020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손에 남은 돈은 바닥이었습니다. 2층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식당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팔아야 한다. 그 말을 정작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채 2021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팔자, 그 두 글자를 뱉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밤마다 생각했고 밤마다 미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바닥났습니다. 다음 달 대출 이자를 어디서 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는 건 버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라앉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대길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건물 팔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최대길 씨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시세가 많이 안 좋아요. 얼마를 기대하세요? 2억이라도 받으면 되겠나요? 최대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골목 건물들이 1억 초중반대예요. 2억은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그래도 1억 3천 이상은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3억 4천을 들여서 1억 3천. 그 숫자가 귀 안에서 웅웅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건물 팔아달라고 내놨는데 1억 3천이 최선이래. 중개인이. 아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1억 3천. 대출 갚고 나면 우리 손에 남는 게 없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 안식의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팔아요. 더 이상 끌지 말고 남은 거라도 지켜야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식당 일을 한 손이었습니다. 당신 잘못만은 아니야. 세상이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이제는 놔야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남자가, 가장이 아내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울었어야 했습니다. 매각 협상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1억 3천을 기대했지만 석 달을 기다려도 그 가격엔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간혹 문의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들으면 돌아섰습니다. 한 사람이 왔습니다. 건물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1억에 하시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갔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석 달 만에 1억 2천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최대길 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1억 2천 제시한 분 있어요.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3억 4천, 1억 2천. 그 차이가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하겠습니다. 계약 날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아내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매수인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서류를 넘겼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읽히지 않았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 있는데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최대길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18년 계약서에 서명할 때도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는 설레서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제 인생이. 사무실 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풀렸습니다. 아내가 팔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냥 걸었습니다. 발이 영도대교로 향했습니다. 왜 그리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발이 그리로 갔습니다. 아내도 말없이 따라왔습니다. 다리 위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시대도 저 다리처럼 이제는 영영 내려오지 않겠구나. 아내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더 거기 서 있었습니다. 아쉬워서도 아니었고 무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오래 있고 싶었습니다. 이 다리도, 이 바다도, 이 섬도 제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봉내동 골목을 지나면서 제 건물이 보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2층 창문이 보였습니다. 임대 현수막이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매각 대금 1억 2천, 대출 잔액 상환, 이자 정리, 각종 비용 모두 정리하고 나서 손에 남은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3억 4천을 들여서 1,000만 원, 2억 3천만 원이 3년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종이에 써봤습니다. 지우고 다시 써봤습니다. 지워도 숫자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아내가 저한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순간 제가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지금 저는 새벽 4시에 눈이 떠집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몸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할 시간이라는 걸. 예전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면 밥솥을 올렸습니다. 된장찌개 국물을 끓이고 쌀을 씻고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조선소 사이렌이 울리기 전에 준비를 마쳐야 했으니까요. 지금은 다릅니다. 세수를 하고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장갑을 챙깁니다. 자갈치 시장으로 가야 합니다. 하역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 버스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영도를 봅니다. 저 바다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그 바다를 일궈내던 사람들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은 남고 사람은 떠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노인들만 남아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 삶이 끝난 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가끔은 저 텅 빈 조선소 크레인이 길을 잃은 노인의 지팡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버스에 탄 사람들은 다들 창문 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새벽빛 속에 서 있는 다리. 저는 그 다리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낼 것이다. 자갈치 시장에 도착하면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생선 상자들이 쏟아지면서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 냄새가 낯설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아침 냄새가 됐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분도 있었습니다. 74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몸에 굵은 손마디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저분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언제부터 여기서 하셨어요? 10년 됐어. 예전에 장사하다가 다 날리고 여기 왔지. 근데 여기가 오히려 낫더라고.
내일 하고 내 돈 받으니까.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내일 하고 내 돈 받는다. 그게 단순한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이도 자갈치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거제에서 돌아온 뒤 마땅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시장 한켠에서 형식이를 만났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만수야, 여기서 또 보네. 우리가 이 나이에 이러고 있을 줄 알았나? 몰랐지 뭐. 근데 나쁘지 않다. 밥은 먹고 사니까. 형식이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일이 끝나고 시장 구석 국밥집에 앉았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씩 시켰습니다. 형식이가 물었습니다. 건물은 후회 안 하나? 저는 국밥을 한 숟갈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안 하면 거짓말이지. 근데 형식아, 후회만 하면서 살면 뭐가 남겠노? 그래도 억울하지 않나? 억울하지. 근데 억울하다고. 돈이 돌아오나? 나는 그냥 내일 또 이 상자 나를 생각이다. 형식이가 국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편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내동 골목을 지났습니다. 제 옛 건물이 보였습니다. 1층에 작은 편의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2층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이 먼지에 덮여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닦던 그 유리창이었습니다. 손을 들어 닦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이제 내 건물이 아니니까요. 저는 대신 제 두 손을 바라봤습니다. 생선 냄새가 배어있는 손, 오늘 아침 일한 손, 이 손이 아직 건강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잃었지만 이 손은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걸어오는데 아들 진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잘 지낸다. 오늘 일 마쳤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먼저잖아요. 이 아비 걱정하지 마라. 아직 건강하다. 저는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 진호야. 네. 아버지가 그때 잘못 판단했다. 내가 말린 거 맞았어. 미안하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음 고생 많이 하신 거 알아요. 3년이다, 이놈아. 진호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건강하게만 계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힘들었어요? 아니, 괜찮았어. 형식이도 만났어.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침묵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침묵이 편했습니다. 다 겪고 나서 남은 사람들 사이의 침묵이었습니다. 잃을 것을 잃고 나서 남은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의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건물을 사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아내 말을 들었더라면, 진호 말을 들었더라면, 형식이 말을 들었더라면, 그랬다면 지금 노후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오래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제 손에 남은 것은 1,000만 원과 이 두 손과 제 옆에 있는 아내입니다. 그걸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비슷한 이야기 앞에 서 계신다면 재개발, 관광 특수, 그 말들이 반짝반짝 빛날 때 한 번만 더 물어보십시오. 그 빛이 내 골목까지 닿는지, 임대 수요가 있는 곳인지, 인구가 늘어나는 곳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돈이 없어지면 내가 다시 벌 수 있는 나이인지, 노후 자금으로 거는 도박에는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오늘도 새벽 버스가 출발합니다. 창문에 이마를 기댑니다. 영도대교가 보입니다. 복내동 골목이 보입니다. 불 꺼진 빈 건물들이 보입니다. 그 위로 새벽빛이 천천히 내려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살아있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합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